안녕하세요. 최근 핫한 선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국내 최고의 분석 전문기자, 해외 축구 전문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와 함께 최근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구성했던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최근에는 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텐데요. 그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스카우트 H에 꾸준히 연재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 최신 업로드가 안 돼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 보시고 나왔네 하실 것 같아요. 꾸준히 한준TV에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채널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새롭게 채널을 개설하게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한준TV를 다시 보시기 위해서는 한준TV와 더불어 HANJUNETV 영문으로 함께 검색하시거나 한준TV 검색하시면서 최신 순으로 검색을 하시면 최신 영상은 새로운 채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쿨루셉스키 선수 입단 이후 정말 임팩트가 강했죠. 일단은 토트넘의 역사상 1월 최고 영입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였고 이게 뭐 토트넘을 떠나서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겨울 이적 시장 최고 영입 중에 한 명까지 거론이 됐었거든요. 일단 그때까지의 기록은 어땠나요? 예, 뭐 일단 그 팀 성적이 확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쿨루셉스키 선수가 이제 가세 이후에 토트넘 성적이 7승 1무 5패이긴 했는데요. 첫 2패는 다 교체 출전이었어요. 선발이 아니었거든요. 그 선발 출전한 11경기에서는 7승 1무 3패로 상당히 호성적을 올렸었죠. 게다가 이제 가장 임팩트가 컸던 것은 아무래도 첫 선발 출전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뭐 맨시티하고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이제 첫 그 프리미어리그 골과 첫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경기 중에 하나가 또 에버튼전에 2도움을 올렸던 것도 있었고, 또 에스톤 빌라전에 1골 1도움을 올렸던 것도 있었죠. 최근 두 경기 이제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었고 토트넘의 골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집계가 나왔어요. 손케 쿨 트리오가 프리미어리그 씹어먹고 있다. 기록이 어땠나요? 이게 그러니까 2월 19일 이후부터 브라이튼하고의 경기 이전까지의 기록인 건데요. 2월 19일은 왜냐면 데안 쿨루셉스키가 그 경기부터 이제 선발 출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케인이 7골 6도움, 그래서 공격 포인트 13개로 공격 포인트 최다의 도움 공동 1위를 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8골 3도움, 공격 포인트 11개로 최다 골에 공격 포인트는 2위를 했었고요. 쿨루셉스키가 3골 6도움, 공격 포인트 9개로 케인과 함께 공동 도움 1위에 이제 공격 포인트는 3위를 하면서 야, 셋이 그냥 다 씹어먹는다. 그 해당 기간에 토트넘은 후반기 최다골이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막강 화력이다. 그러니까 손케 쿨 트리오다. 과거에는 손케 듀오만 얘기를 했었고 이 선수들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네만 막으면 끝이고 또 손케 듀오가 막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쿨루셉스키까지 잘해주니까 오히려 이제 개인적인 기록은 세 번째이긴 해도 손케가 이렇게 골을 많이 넣고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쿨루셉스키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쿨루셉스키가 오면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도어티하고의 궁합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맨 왼쪽이 이제 도어티의 히트맵이고 중앙이 이제 쿨루셉스키의 히트맵이고 맨 오른쪽이 이제 둘의 히트맵을 합친 거예요. 그 도어티 선수는 원래 그러니까 윙백이긴 하지만은 좀 전형적인 윙백처럼 그 사이드만 밟고 다니는 선수가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박스를 직접 타격까지 하는 선수잖아요. 그걸로 울버햄튼 시절에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토트넘을 이적하게 되기도 한 건데요. 도어티 선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위로 올라와주고 하다 보니까 쿨루셉스키 선수가 조금 더 위쪽에서 이제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또 쿨루셉스키 선수는 원래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 유형의 선수였는데요. 도어티와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둘이 스위칭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어티가 중앙으로 도리어 올라오고 쿨루셉스키는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둘의 합쳤을 때 히트맵이 거의 우측면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실 콘테 감독이 원하는 이 윙백 축구에서 윙어와 윙백이 좋은 스위칭이 하게 되면 상대 수비를 교란할 수 있고 또 더블 윙백 효과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 큰데 실제로 이제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역할을 번호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를 10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베르바이는 9번도 된다.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윙백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황당했던 게 또 오른쪽 윙백이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데는 이제 오른쪽 윙백 고민이 워낙 그렇죠. 많았으니까 아다마 네. 영입을 실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왔을 때 클루셉도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예. 건데 저는 근데 해당 기간 동안에 그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니까 왼발잡이고 클루셉스키는 원래는 왼발만 쓰던 선수긴 한데 예. 그리고 원래 왼발잡이들은 왼발만 고집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토트넘 와서 갑자기 오른발을 쓰기 시작했단 네. 말이죠. 이거는 저는 그러면 연습을 시킨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뭐 연습 장면에서 오른발 네. 쓰는 장면들이 그렇죠. 포착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윙백은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측면을 파가지고 크로스 올려야 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조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그 클루셉스키가 에버튼전에 레길론 골 어시스트한 것도 네. 오른발 크로스로 그렇죠.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전에 손흥민 선수 골 어시스트 이것도 오른발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사실 뭐 이제 왼발잡이들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하고 또 연습하면 오른발도 못할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굳이 안 했던 것이지만 예. 콘테 감독이 이제 훈련 디테일이 굉장히 또 그 굉장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오른발을 시켜서 오른쪽 윙백도 쓰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콘테 감독이 제가 뭐 보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 윙백들에게는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부분을 요구해요. 예. 체력적으로도 그러니까 상대를 막기 위해서. 근데 그 모우라는 쓰기 어렵지만 쿠루셉스키는 쓸수 있다. 저는 그리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모우라는 결국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확도가 안 좋으니까 윙백에서는 안 그래도 긴 거리를 킥으로 그렇죠.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모우라는 건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클루셉스키의 킥 능력을 보고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 어쨌건 간에 콘테 감독이 윙백으로 보직 변경시킨 선수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킥은 좋았던 선수들이거든요. 물론 뭐 모제스는 조금 아니더라도 페리시치라던가 네. 그리고 칸드레바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딱 킥에 도리어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페리시치와도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이게 그 리즈 유나이티드하고의 평균 위치인 건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단순히 도어티하고의 궁합만이 아닌 그 손케 쿨루세스키 이렇게 세 명의 조합도 상당히 잘 맞는다는 걸 얘기 드리려고 올린 건데요. 일단 저기 보시면은 2번인 그 도어티가 상당히 좁혀서 그게 보이죠. 그리고 로메로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쿨루세스키하고 손흥민이 조금 위쪽에 있고 케인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칼럼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케인이 가짜 9번으로 써먹면서 실질적인 10번 역할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하고 쿨루셉스키가 원래는 윙 쪽에 배치하는 선수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투톱으로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4-1-2로 보이네요. 이렇게 딱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서 케인이 패스를 공급해주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케인 가짜 9번에 손흥민이 가짜 7번처럼 하면서 이제 토부 뛰는 장면들은 무리뉴 때부터 해오던 패턴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대팀들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 읽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 간파당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쿨루세스키까지 가세를 하면서 쿨루세스키는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뒷공간을 파헤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케인처럼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고 연계 플레이도 괜찮잖아요. 버텨주면서 패스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서 손케쿨이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여준 게 한창 좋았던 기간에 득점 폭발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트넘이 뭐 케인이 있긴 하지만 케인이 밑으로 내려가 주기 때문에 또 게다가 케인이 알고는 스트라이커 자체가 없는데 쿨루셉스키가 이런 피지컬 능력을 통해서 스트라이커 역할도 또 몸빵을 해주고 여기에 또 윙어 역할도 해주면서 뭐 사실 전술적으로 많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지난 기간 동안 쿨루세스키가 성공적인 영입이었던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어티가 들어올 때는 쿨루세스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윙어 역할도 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브라이튼전, 브렌트포드전은 그야말로 정말 이게 같은 팀이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맷도티가 빠졌다라는 것, 부상으로 빠졌다라는 게 유일한 차이인데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이 평균 위치 보면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이 브라이튼전이고 오른쪽이 브렌트포드전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브라이튼전에서도 예. 에멜송이 그거 끌고 올라와 줘야지 아. 클루세스키도 위에서 받아야 돼요. 예, 예. 위에서 받아야지 본인의 약점인 스피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도어티 때는 됐는데 에멜송 때는 수비도 약간 불안하니까 내려와서 커버도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에멜송이 백패스밖에 안 해요. 아, 그렇죠. 크로스를 안 해요. 예. 이 선수가 그 전진 패스가 브라이튼전에서 제가 기록을 봤었는데 27회 패스 중에 전진 패스 비율이 7회밖에 안 돼요. 7회. 아, 거의 만한 거네요. 예, 근데 수비수잖아요. 그렇죠. 수비수는 원래 전진 패스가 더 많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공격수가 아니거든요. 예. 백패스를 하니까 패스가 안 오니까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 클룹세스키는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기에는 이 선수가 드리블 스킬은 있어도 스피드가 없다 보니까 상대한테 금방 에어싸여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심했던 게 이제 브렌트포드전이었는데 예. 브렌트포드전은 진짜 에메어송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결국은 클루세스키도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로메로가 더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공격도 못 풀고 하니까 로메로가 가서 패스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로메로가 4번이고 에메르송이 12번인데 예. 이게 위치가 서로 뭔가 이상하게 된 거거든요. 예. 다 모여 있어. 다 세 모여 명이서 있어. 모여야 꿈동산하고 있는 예.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 물론 뭐 클루세스키 자체도 키핑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긴 했는데 네. 예, 그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게 그가 근원적인 이유는 밑에서 밀고 올라와 줘야지 본인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강점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약점인 스피드만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엔 도어티 하나가 빠짐으로 해서 측면 윙백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또 들어온 로얄이 너무나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하다 보니까 예. 클루셉스키가 완전히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 결국엔 이제 에스턴 빌라가 이 도어티를 이제 작살낸 그 태클 하나로 토트넘까지도 작살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 클루셉스키 뭐 앞으로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윙백 플레이가 살아나야 되고 예. 뭐 일단은 도어티가 올 시즌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럼 예. 잔여 기간에는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오른쪽 윙백 자체가 워낙 이 팀의 약점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다마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다마 영입을 못했고 저는 그러니까 아다마가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아다마는 바르셀로나 가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는 아다마를 오른쪽 윙포드 쓰기 위해 영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아다마가 세밀한 플레이하던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네.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아다마는 윙백에서 뛰는 게 더 낫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해 왔던 사람이었는데 네. 아다마가 있었으면 아다마가 전진을 해주니까 그럼 클루셉스키도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는 솔직히 말하면 에멜송으로는 솔직히 답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뭐 해결 방안이 몇 가지 그래도 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 있다면은 풋백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왜냐면 에멜송이 풋백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아주 나쁘진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풋백 전환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예. 아니면은 뭐 3백에 이제 클루세스키를 윙백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우라는 절대 안 쓸 걸로 보고 예 뭐 베르바인을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은 손흥민을 윙백으로 써야 되는 손흥민을 근데 가장 큰 그건 안 무기를 되죠.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차라리 그러면 세센용 레귤러를 둘 다 쓴다. 그거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오른발이 또 안 돼. 예 오른발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이 선수들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오른발 쓰게 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솔직히 말하면 골치 아파요. 답이 없다. 그럼 예. 결국엔 이거는 콘테 감독이 아니면은 뭐 352로 전환을 해서 예. 차라리 그래서 조금 측면 커버를 시키면서 더 전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던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이적 시장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어렵다. 콘테 감독이 알아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번 시즌이 끝나면 여름 이적 시장에 그래도 윙백을 무조건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 윙백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클루셉스키는 다시 또 이렇게 아까 보였던 효과도 내면서 또 이게 클루셉스키랑 손흥민, 케인 3명만 쓰지는 않을 거니까 또 다른 공격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클루셉스키가 계속 토트넘에 있어주는 게 현재로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임대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 선수가 토트넘에 완전 이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완전 이적 같은 경우는 이게 그가 로마노가 네. 뭐 트위터에다가 올렸던 거였는데요. 일단 뭐 그가 계약 조항이 이래요. 2023년까지 1,000만 유로의 임대비를 지불을 했고요. 아, 그럼 2년 임대네요? 예, 네. 2년, 이건 1년 6개월이죠. 1년, 정확하게 1년 얘기하면. 6개월 임대네요. 예, 그리고 완전 영입할 때 지불할 금액이 3,500만 유로예요. 네. 그러니까 총 이적료는 4,500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 50% 이상의 출전을 45분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까지도 네. 그렇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해야지. 예. 그래야지 이제 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어쨌건 토트넘은 무조건 영입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로마노 그렇죠. 같은 경우도 네. 쿨루세스키의 현재까지 활약에 만족해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영입을 확정시키고 싶어 한다. 3,500만 유로의 이적료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유벤투스가 확실하게 팔 것인가에 대한,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하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조항이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유벤투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을 시에는 그러면은 아직 뭐 임대 계약이 1년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냥 발동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완전 영입을. 하지만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유벤투스의 조금 생각도 그러니까 판단도 기다려보긴 해야 된다. 왜냐면은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하는 건 아니니까. 예, 사실 뭐 임대 끝나고 다른 팀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입장에서. 그리고 예.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더 다른 고민들도 해봐야 될 수 있겠죠. 예. 챔스에 못 나간다면 팀 자체가 예. 또 콘테 감독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 토트넘이 쿠루세스키를 당연히 완전 예. 보유하고 싶어하고 또 발동 조항도 있고 또 예. 1년간의 임대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시즌에는 그래도 쿠루세스키가 계속 있을 텐데 예. 결국 중요한 거는 토트넘이 챔스에 가느냐 예. 이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즌 결국에 이제 쿠루세스키가 이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니, 남죠. 다음 예, 시즌까지.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사실 쿠루세스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하나의 아쉬움이 너무 이 세 명만 쓰는 거 아니냐, 너무 로테이션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일단은 콘테 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베르바인을 굉장히 좀 원하고 있고 또 베르바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한 선수인데다가 결정력도 있다 보니까 뭐 아주 좋은 오퍼가 오지 않는 한 또 그 대신할 선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을 것 같고 그리고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영입 1년 만에 거의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적시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힐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손흥민, 케인 선수는 고정으로 받고 예. 힐, 베르바인, 쿠루세스키가 또 한 번 이제 주전 공격진을 두고 경쟁할 것 같은데 모라까지. 모라도 있죠 사실.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중에 최고의 조합 어떤 조합이 좀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뭐 당연히 그래도 이거는 쿨루세스키죠. 왜냐면 그가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있고, 예, 모우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드리블 능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90분당 드리블이 3회로 최다긴 해요. 네. 하지만 그리고 압박도 잘하긴 하는데 네. 이 선수는 패스가 너무 엉망이에요. 76.4%밖에 안 되거든요. 패스 성공률이. 예, 그리고 연계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 그냥 진짜 기복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끔 패스가 잘 맞을 땐 너무나 좋아 예. 보이는데 그게 안 좋을 땐 또 완전히 그러면은 사라지니까. 셋이 동시에 구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서 날뛰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베르바이는 선 슈팅 마인드가 강한 선수기도 네. 하고요. 일단 때리는 거죠. 예, 실제 90분당 슈팅 숫자가 3.4회로 예. 케인과 함께 최다거든요. 예. 거기다 패스나 연계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베르바인 같은 경우도. 예. 그리고 힐은 고질적인 몸싸움 문제가 이게 너무 약하거든요. 예. 이게 PL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선수예요. 저는 그래서 힐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라리가에서 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팔아야 된다 그냥. 예, 개인적으로는 예. 예. 이게 갑자기 붙지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힐이 막 그러니까 진짜 뭐 메시나 이런 선수들처럼 예. 밸런스가 좋고 완전히 무게중심이 땅땅하게 낮으면은 버틸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라가죠 사실. 예, 라리가에서도 날라가더라고요. 그렇죠. 힐은.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쿨루세스키가 그래도 가장 송케와의 조합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만 윙백의 보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실 뭐 윙백의 보조가 필요 없는 최고의 공격수가 와서 쿠루세스키가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베르바인이나 힐이나 모우라는 정리를 조금 한 쪽으로도 볼 수 있다 여름에. 저는 그냥 윙백 보강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기 윙백은, 때문에 예. 무조건 보강해야 돼요. 그렇죠. 투트넘은 좌우 윙백 다 보강해야 돼요. 그렇죠. 따뜻 말해서.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예. 왼쪽도 뭐 킥이 좋은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쿠루세스키, 손케 이 스트리오에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네. 이제 윙백을 수술한다면 쿠루세스키까지 살아날 수 있으니 굳이
특히 공격수는 비싸잖아요. 두 선수 네. 데려면 비싸니까 쿨루세프스키 잘 쓰게 윙백이나 잘 보강해라. 이렇게 네. 뭐 결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뭐 쿨루세프스키가 갑자기 부진해진 것은 개인적인 폼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2편에서는 이 쿨루세프스키가 대체 어떤 선수인지 프로 경력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용들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